상상해보세요. 장례식에 와 있습니다. 침묵이 걷잡을 수 없이 느껴집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끝없이 깊은 슬픔만 느껴집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희미한 목소리,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가 슬픔을 가르며 들려옵니다. 물이 필요해. 잠시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가 혼란이 터집니다. 맙소사, 이럴 수가. 할렐루야, 외침이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생생한 믿음이 뒤섞인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흐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생생한 감정이 공기에 퍼지면서 숨가쁨과 비명이 가득합니다. 혼란 속에서 작고 연약한 목소리가 다시 말합니다. 물이 필요해. 틀림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져야 할 어린 소녀 서연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고 하얀 관 옆에 서서 바닥에 쓰러진다. 그녀의 엄청난 슬픔은 절대적인 불신으로 바뀐다. 그녀의 할머니는 기절하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은 절망과 신성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 사이에서 서로를 쳐다본다. 이런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얼어붙을까? 관으로 달려가 희망의 빛에 매달릴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신성한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에 압도당할까? 그리고 그 목소리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목소리라면 어떨까? 아이, 당신의 아이.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보자. 슬픔에 빠진 어머니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는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충격과 절박한 희망의 순간으로 바뀐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병원에서 의사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여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한다. 기적일까? 실수일까? 아니면 더 깊고 어두운 것일까? 너무나 심오한 비밀이 표면으로 드러나려 하고 있다. 그러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 손주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장례식에서 깨어난 어린 소녀 서연은 누구일까요? 그녀가 죽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그녀의 피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녀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가올 일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무언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읽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평화의 집 장례식장의 무덤 같은 침묵은 모든 사람의 피를 얼리는 소리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물 주세요. 서연이 누워있는 작고 하얀 관에서 약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은이 할머니가 기절하자 꽃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장례식을 시작하려던 재현 신부는 성경을 떨어뜨렸다. 3일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던 서연의 어머니 지우는 관에 달려들어 딸의 이름을 외쳤다. 내 딸아, 내 딸이 살아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관을 열려고 애쓰며 흐느끼며 외쳤다.
충격에 마비된 남편 경수는 몇 초 동안 반응하지 않다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그 뒤의 장면은 모든 참석자의 기억 속에 새겨질 것이다. 창백한 밀랍처럼 눈을 반쯤 뜬 서연은 물을 구걸하며 입술을 힘없이 움직였다. 3명의 다른 의사가 사망을 증명한 후 장례식을 위해 준비한 그녀의 작은 몸은 틀림없는 생명의 징후를 보였다. 장례식장에서 혼란이 터졌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찾으러 달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우연히 다른 방에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던 현서는 비명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다. 공간이 필요해 의사가 명령하며 관 주위에 모인 군중을 해치고 길을 열었다. 그는 전문적이지만 떨리는 손으로 소녀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체 신호는 약했지만 모든 의학적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의 이야기는 3일 전 그녀가 심각한 뇌막염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고열과 뇌염으로 인해 심한 발작이 일어났고 48시간 동안 격렬하게 몸부림친 끝에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지우는 3명의 다른 의사가 딸의 사망을 확진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서류에 서명하고 장례식에 작은 하얀 드레스를 선택하고 지난 3일을 그녀를 파괴할 듯한 고통에 휩싸여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과 혼란 속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다가오자 지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의 손은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어떤 의료 프로토콜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처리할 준비를 했다. 소녀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깨어났다. 그들이 서연을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현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수년간의 의료 경험으로도 3일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소녀가 어떻게 생명 징후를 보이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연의 병력에는 위기 속에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이 명백한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완전한 혼란, 수십 명의 놀란 목격자, 그리고 불신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가족. 그들 중 누구도 서연의 깨어남이 의학적 이해를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을 보여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구급차에서 서연 옆에 앉은 현서는 수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머릿속으로 드내며 모니터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 사례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의학 저널에서 3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하려는 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설명보다 뛰어났습니다.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흰 가운과 삐 소리가 나는 모니터에 통제된 혼란이 긴박감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약하지만 의식이 있는 서연은 전문가 팀이 그녀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여러 모니터링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응급팀의 사례를 넘긴 후 현서는 병원의 의학 도서관에서 오래된 파일과 출판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10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레지던트로 있을 때 연구했던 유사한 사례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외쳤고 사서가 놀랐습니다. 1998년 스페인 의학 저널에 실린 이 기사는 카탈루냐에서 72시간 동안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생명의 징후를 보인 어린이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라자루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과 뇌막염에 대한 특이한 반응이 결합된 것입니다. 한편 대기실에서 지우와 조지 로스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 무리의 기자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병원 입구를 포위하여 장례식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장례식장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넘쳐났고 가족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이걸 미디어 서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경수가 아내를 카메라로부터 보호하며 주장했습니다. 서연이 회복하려면 평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평온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서연이 원래 사망 선고를 받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영재 원장이 방금 도착하여 환자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제 최고의 의사 3명이 사망을 증명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요. 백아 박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날 아침 병원 이사회에서 받은 전화였다. 과실 소송의 가능성이 위협적인 그림자처럼 기관을 덮쳤다. 도서관에서 기사를 손에 들고 돌아온 현서는 이 긴장된 상황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경험은 단순히 의학적 답변을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백아 박사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방식, 그의 자세의 긴장감은 모두 정보가 은폐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서연을 진찰하기 전 윌리엄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혈액 검사의 원래 결과를 봐야 해. 전부 다. 백아 박사의 얼굴에서 약간 혈색이 사라졌다. 응급 상황의 혼란 속에서 검사 결과 중 일부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딸의 혈액 검사 결과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어? 간호사가 서연의 방에서 뛰쳐나와 방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선생님, 환자가 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의료진이 서연이 침대에서 격렬하게 떨고 있는 방으로 달려들었다. 모니터에 놀라운 수치가 표시되었고 그녀의 코에서 검은 물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검사 결과가 필요해. 윌리엄이 소녀를 안정시키려고 하면서 소리쳤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녀의 피 속에 뭔가 있어. 그녀의 겉보기 죽음과 깨어남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조지 로스는 방 유리창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백아 박사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병원장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걱정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혼란 속에서 젊은 레지던트 한 명이 현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그녀가 속삭였다. 그 소녀의 혈액 검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입원한 날 밤, 그녀의 검사 결과에서 이상한 점을 봤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현서는 그녀를 응시했고 그의 마음속에서 큰 퍼즐 조각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기적적인 회복은 결국 그렇게 기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답은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비밀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 검사의 불규칙성을 알아차린 젊은 레지던트 수비는 현서를 병원 실험실로 인도하면서 살짝 떨었다.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복도는 당직 직원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속삭였다. 연구실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을 때 서연의 샘플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혈액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일반적인 뇌막염과는 다른 패턴이었어요. 연구실은 희미하게 밝았고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만 비춰졌다. 수비는 방 구석에 있는 잠긴 파일로 향했다. 모든 결과를 백업했어요. 그녀는 폴더를 꺼내며 설명했다.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하지만 다음날 원본을 찾아보니 시스템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현서는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문서를 살펴보았다. 그의 눈은 이상점에 멈췄다. 특정 혈액 표지자 수치에서는 이게 오를 리가 없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빈이 대답했다. 이 수치는 서연이 입원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실험적 치료를 받았음을 시사하지만 그녀의 병력에는 이전 치료 기록이 없습니다. 그 순간 현서의 전화가 진동했다. 긴급 메시지였다. 서연은 안정되었지만 그녀의 새로운 혈액 검사 결과는 똑같은 이상한 패턴을 보였다. 한편 서연의 방에서 지우는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자 그녀의 목덜미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자국이 있었고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없었다. 주사 부위처럼 보였지만 간호사 중 누구도 그 부위에 약을 투여하지 않았다. 경수는 혼자 조사하던 중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지우야, 그는 속삭였다. 서연이 예방접종을 위해 3개월 전에 데려갔던 소아과 병원 기억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산라파엘 병원이에요. 베가 박사가 추천해 주셨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어요. 경수가 말을 이었다. 병원이 2개월 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문을 닫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가 몇 건 있어요. 현서와 수빈이 그 순간 방으로 돌아왔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로슨 부부, 윌리엄이 말을 시작했다. 서연이의 이전 치료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어요.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맞은 백신이나 약에 대해요.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베가 박사는 누군가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이럴 수 없어. 그가 말하는 게 들렸다. 당신은 권한이 없어. 건강관리기관의 자격증을 소지한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뒤에 방으로 다가왔다.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나이 든 여성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는 예서입니다. 그 여성이 방에 들어오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서연과 비슷한 사례를 여러 건 추적하고 있습니다. 베가 박사는 개입하려 했지만 요원 중 한 명이 그를 막았다. 영재, 같이 가줘. 셀라파엘 병원과 허가받지 않은 특정 연구 프로토콜과의 관련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어.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병원에서 그녀에게 무슨 주사를 놓았어? 정호는 서연에게 다가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목에 난 자국을 살폈다. 당신 딸과 다른 아이들이 불법적인 의학 실험에 연루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못된 실험이었어요. 현서는 마침내 사실을 알아냈다. 라자루스 증후군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 병원에서 그녀에게 투여한 것이 원인이에요. 맞아요. 정훈이 확인했다. 그리고 서연이 깨어난 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의 피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병원 회의실은 서둘러 수술실로 바뀌었고 정호는 테이블 위에 일련의 의료 파일을 펼쳤다. 5에서 7세 사이의 12명의 아이들의 사진이 폴더에서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도 그중 한 명이었다. 실험은 6개월 전에 시작됐어요. 정훈이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다. 셀라파엘 클리닉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을 시험하기 위한 전면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이며 예방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경수가 그녀를 안고 있는 동안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현서는 점점 더 공포에 질려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실험적 화합물은 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손상된 신경 조직을 재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의 치료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발달하는 뇌에서는 화합물이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서연의 새로운 결과를 분석하던 수빈이 개입했습니다. 그녀의 혈액 속 표지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면역 체계가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훈이 확인했습니다. 그 화합물은 그녀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이 감염에 반응하는 방식도 바꿔놓았어요. 서연이 뇌막염에 걸렸을 때 그녀의 몸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깊은 동면 상태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심오해서 마치 죽음을 흉내냈죠. 다른 아이들은요? 경수가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정훈은 대답하기 전에 요원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치료를 받은 12명의 아이들 중 5명이 심각한 신경 증상을 보였습니다. 3명은 전국의 다른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2명은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2명이라고요. 지우가 요구했다. 지난주에 2명이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요원 중 1명이 완곡하게 말했다. 배가 박사의 명령에 따라 시체를 즉시 화장했어요. 귀가 터질 듯한 소리.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살아 있을 수 있다고요? 서연처럼 깨어날 수 있다고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정훈이 후회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서연이 가장 먼저 깨어났고, 이 사건은 화합물의 효과가 동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확인하듯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의사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서연의 방에서 모니터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다. 소녀는 잠들어 있었지만 전례 없는 뇌 활동을 보였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파동 패턴이었다. 그녀의 뇌가 재구성되고 있어요. 윌리엄이 수치를 관찰하며 중얼거렸다. 좋아요. 그녀가 불가능한 속도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훈이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장례식에서 깨어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뇌는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녀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의미를 이해했다. 서연은 비자발적인 개척자가 되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이제 윤리적 과학과 불법적 실험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영역이 되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잠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분명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 난 그들을 느낄 수 있어.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우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뭐라고 하는 거야? 현서는 재빨리 파일을 검토했다. 혼수 상태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어디에 있지?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요원 중 1명이 대답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윌리엄은 재촉했다. 서연이 어떻게든 그들을 느낄 수 있다면, 만약 그 화합물 때문에 그들 사이에 신경학적 연결이 있다면 저는 이미 각 위치로 팀을 보냈습니다. 정훈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또 있어요. 베가 박사가 혼자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샌라파엘 병원은 더 큰 실험시설 네트워크의 일부였고,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는 센트럴 병원이 임시 운영센터로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다른 혼수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표시되었고, 의료진은 화상회의를 통해 노력을 조율했습니다. 정호는 모든 환자를 안전한 시설로 즉시 이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깨어났지만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한때 따뜻한 갈색이었던 그녀의 눈은 이제 빛을 받으면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아이 같았지만 그녀의 6살 나이를 뛰어넘는 이해력을 전달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머리를 빗으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석진이가 무서워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우는 현서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석진이 누구야? 석진아, 정훈이 그녀의 파일을 확인하며 확인했다. 여기서 300km 떨어진 산안데오 병원에 입원한 혼수 상태의 아이들 중 한 명. 서연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소녀는 마치 집중하듯 눈을 감았다. 느낄 수 있어. 어두운 방에서 속삭이면 누군가가 반응하는 것과 같아. 현서는 모니터를 매료된 듯 바라보았다. 측두엽 활동이 엄청나. 내가 일종의 확장된 신경망을 발달시킨 것 같아. 민서가 깨어났어. 올리아가 갑자기 선언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겁먹어. 몇 초 후 정훈의 전화가 울렸다. 산타크루즈 지역 병원으로 파견된 팀이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소녀들 중 한 명인 민서는 의식을 되찾은 듯했다. 우연일 리가 없어. 케이스를 떠나지 않은 수빈이 중얼거렸다. 서연이 깨어난 게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촉발한 듯해. 하지만 모든 소식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실험 결과, 실험 화합물이 서연의 몸에 점점 더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체온이 극적으로 오르내렸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졌다. 그녀의 몸이 복합시설과 싸우고 동시에 적응하는 것 같아요. 윌리엄은 결과를 살펴보며 설명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그 순간 조지가 창백한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뉴스는 TV 화면에서 보셔야죠. 기자가 석진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산후안데오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취재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의료진이 환자를 대피시키는 동안 소방관들이 중환자실에서 이상하게 불이 난 불길과 싸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니,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석진이를 잡으러 온다. 그가 깨기 전에 데려가려고 해. 보건 당국의 요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방 당국과 협조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다. 남자가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황금빛 눈이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병원 지하에 있어요. 석진 근처에요. 주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듯한 울음으로 바뀌었다. 정호는 이미 전화를 들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그녀의 팀에게 경고했다. 지하실을 확인해. 그 후 몇 분간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고 가끔 석진과의 설명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 본 것에 대해 중얼거렸다.
지우와 조지는 의료진이 그녀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동안 그녀 옆에 있었다. 생체 신호는 격렬하게 변동했다. 마침내 전화가 울렸다. 그들은 산후안데오 병원 지하에서 치명적인 물질이 담긴 주사기를 든 남자를 발견했다. 석진은 구출되었고 안전한 장소로 이송되고 있었다. 그녀와 비슷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어른스러웠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억하니, 자기야? 지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눈을 떴고 잠시 황금빛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방 전체가 밝아졌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한 짓, 그들이 만들고자 한 짓. 정훈이 침대에 다가갔고 표정은 진지했다. 서연, 병원에서 너한테 한 짓을 말해줄 수 있어? 뭐 기억나? 그 소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몸이 긴장되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 아픈 비명이 목구멍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이 왔다. 그 순간 병원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서연의 황금빛 눈만이 등대처럼 빛났고 서둘러 걸어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다가왔다. 중앙병원의 어둠은 몇 초 만에 비상등이 켜지고 복도가 유령 같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보건관리기관의 요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실루엣이 복도 창문에 윤곽을 그렸다. 대피 프로토콜, 정훈이 명령했다. 긴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 당장 서연을 여기서 꺼내야 하지만 그들이 소녀를 옮기기도 전에 방문이 터져 열렸다. 문간에는 날카로운 회색 정장을 입은 찬우가 서 있었다. 그는 생물의학 연구소 소장이었다. 다른 때라면 안심이 되었을 그의 존재는 이제 뚜렷한 위협을 발산했다. 아무도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국가안보 문제야. 그의 뒤로는 실험실 가운을 입고 의료용 서류 가방을 든 남자 몇 명이 복도를 막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들과 딸의 침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국가안보, 현서가 끼어들어서 앞으로 나섰다. 그게 무고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야. 트램블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몸짓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걸려 있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룬 건 시작에 불과해. 그들의 뇌는 우리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넘어 진화했어. 그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라 아이들이야. 지우가 폭발했다. 그들은 미래야. 트램블이 바로잡았다. 인지 능력이 확장되고 면역 체계가 초강력하고 신경이 직접 소통하는 인간을 상상해봐. 어떤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이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황금빛 눈이 강렬하게 빛났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같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화에 관심이 없어. 그냥 군인만 원해. 무기만 원해. 트래블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어떻게? 보여. 서연이 말을 이었다. 다른 실험실, 초기 실험에서 죽은 어른들이 보여. 그들은 우리의 뇌가 더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가 티지우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정훈이 앞으로 나서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어른? 어떤 어른? 전쟁 참전 용사들, 서연이 대답하며 트래블을 응시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실험적 치료에 자원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뇌는 적응할 수 없었어. 그들은 고통스럽게 죽었어.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보건관리기관 요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캐롤라이나는 기억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석진이 파일을 봤어요. 크리스가 코르다 병원 뒤편에 있는 무덤을 찾았어요. 우리 모두는 단편을 보았지만 이제 모두 함께라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트램블은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만. 그 여자를 제지해. 방 안에 혼란이 터졌습니다.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앞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요원들이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수비는 의료용 서류 가방 중 하나가 열리고 의료기구가 아니라 검은 액체가 채워진 주사기와 격리장치가 드러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실험용 진정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영구히 침묵시키고 싶어 해요. 갑자기 서연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거의 만질 수 있는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방 안의 모든 전자 장비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녀는 경련 사이에 속삭였다. 이제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병원 창문을 통해 도시 전체에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다. 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의료 모니터 화면에는 조각난 이미지가 나타났다. 비밀 실험실, 실패한 실험, 숨겨진 무덤, 다른 아이들. 레이 박사, 윌리엄, 헐떡이며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깨어나고 있어. 모두 동시에 트램블은 통제의 가면이 완전히 산산이 조각난 채 문 쪽으로 물러섰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훈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이제 끝났다는 거야. 증거가 지금 밝혀지고 있어. 여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아이가 있는 모든 병원에서 말이야. 모든 파일, 모든 실험, 모든 범죄, 서연은 갑자기 진정하고 금빛 눈을 트램블에게 고정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더 이상 우리를 숨길 수 없어. 우리는 내가 만든 것이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야. 우리는 내 무기가 아니야. 우리는 내 판단이야. 센트럴 병원에서 보낸 다음 24시간은 광란의 활동으로 가득했다. 연방검찰이 새벽 전에 도착했고 특별수사대가 동행했다. 트램블 박사와 그의 공범들은 법의학팀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증거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체포되었습니다. 서연의 방은 임시통신센터로 바뀌었고 정훈과 현선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깨어난 아이들을 위한 의료를 조정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수빈이 1년의 뇌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마다 뇌 활동이 똑같이 증가하고 체온이 똑같이 오르내리고 사슬 모양이 똑같아요. 지우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든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의 황금빛 반짝임은 덜 강했지만 잠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지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뭐가 될까요? 정호는 노트를 내려놓고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이 화합물은 신경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지만 퇴행성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 순간 서연은 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지혜는 슬퍼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리워요. 지혜야, 정훈이 그녀의 파일을 확인하며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직후였어요. 방금 들어온 조사관 중 한 명이 우연의 일치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TRL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찾았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는 조사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연구실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현서는 침대로 다가갔다. 서연아, 너도 느낄 수 있어? 해외에 있는 다른 아이들? 그렇게 명확하게는 안 느껴져. 소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두꺼운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고 무서워하고 있어. 정우는 이미 전화를 하고 있었고 국제보건기구에 연락하고 있었다. 실험 네트워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였다. 뉴스에서는 그 이야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병원을 포위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고 선정주의로 왜곡된 정보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해, 지우가 주장했다. 그들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녀의 두려움을 확인하듯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병원에 나타나 기밀 정보기관의 자격증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평가하고 국가 안보 목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연구하고자 했다. 아니, 요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실험도 없어.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고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다른 아이들도 공유된 연결을 통해 같은 감정을 표현했다. 그들은 무기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연구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상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빼앗긴 어린 시절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정우는 정부 요원들 앞에 섰다. 이 아이들은 반일륜 범죄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은 국제적 보호와 의료적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취할 자원이 아닙니다. 정훈, 요원 중 한 명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들의 능력은 모든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브라운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리고 이걸 강요하면 정부가 이 실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과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 그 증거를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으신가요? 요원들은 물러났지만 아이들의 독특한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의사들을 바라보았다. 곧 갈게요, 자기야. 하지만 먼저 당신이 괜찮은지,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찾아야 해요. 서연은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직 잠들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집단적으로 깨어난 지 3주 후, 중앙병원은 실험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전담하는 특별 병동을 만들었다.
한때 삭막하고 하얗던 벽은 이제 다채로운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끔씩 환경의 의학적 심각성을 깨뜨렸다. 서연은 매일 강해지고 있었지만 의료진의 관심의 중심이었다. 그녀의 황금빛 눈은 그녀가 겪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눈에 띄게 상기시키는 영구적인 특징이 되었다. 현서는 부모와 국제 전문가와의 회의에서 신경 연결 패턴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다. 마치 그들의 뇌가 그들 사이에 일종의 생물학적 인터넷인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든 것 같아요.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방금 돌아온 정우는 브라질, 멕시코, 인도, 남아프리카 등 7개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합법적인 병원인 듯하지만 예방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실험적 치료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영향을 받은 부모들 사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낸 지우는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얼마나 더 많은가요? 지금까지 총 63건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운이 대답했다. 32명의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15명은 깊은 동면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16명은 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화장되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전 중앙병원으로 이송된 석진과 구석에서 놀고 있던 서연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어떤 아이들은 아직 깨어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화장된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정우는 이미 전화로 국제법의학팀과 협력하고 있었다.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된 아이들 중 일부가 실제로 동면 상태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무시할 수 없었다. 최신 검사 결과를 분석하던 수비는 흥미로운 것을 알아챘다. 아이들 사이의 유대감은 물리적으로 가까울 때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다른 것도 있어. 세포가 재생이 가속화되는 징후를 보여.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서연은 그녀가 설명하는 내용의 복잡성과 대조되는 단순함으로 설명했다. 우리 몸은 우리에게 행해진 일 이후에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평소보다 조용했던 경수는 딸에게 다가갔다. 아프세요? 연결, 변화? 고통스럽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아니야.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머릿속에 목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았지.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함께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석진은 그림에서 눈을 떼고 그의 눈에도 특유의 황금빛이 번쩍였다. 다른 장소를 찾았어. 그가 선언했다. 칠레의 산에서. 지혜가 꿈에서 봤어. 정호는 즉시 조사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특수팀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제공한 좌표로 향했다. 한편 병원의 임시 놀이방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동시에 같은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산속에 숨겨진 시설, 비밀 경로, 숨겨진 입구. 그들의 연결된 마음은 그들이 실제로 방문한 적이 없는 장소의 자세한 지도를 만들고 있었다. 다른 병원과는 달라 서연이 그림 속의 세부 사항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에요. 처음으로 컴파운드를 만든 곳이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첫 번째 그림이 있거든요. 석진이 대답했다.
초기 실험에서 살아남은 어른들이에요. 우리처럼 잠들어 있고 누군가가 자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현서는 전문적인 주의를 기울여 그림을 살펴보았다. 이런 세부 사항의 정밀성은 놀랍습니다. 구조물, 보안 시스템, 심지어 의료 프로토콜까지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수빈이 아이들의 기억 패턴을 연구한 후 설명했다. 컴파운드는 그들의 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모든 세부 사항을 보존했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들이 인지한 모든 정보 조각까지요. 서연은 크레용을 내려놓고 나이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그곳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곳을 파괴하려 할 거야.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 이번에는 그들이 티지우를 숨길 수 없을 거야. 칠레 산에서의 작전은 새벽 전에 시작되었다. 특수팀이 센트럴 병원의 아이들이 제공한 좌표에 접근하자 서영과 다른 사람들은 깊은 집중 상태에 있었다. 그들의 연결된 마음은 구조팀을 위한 보이지 않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 폭포 뒤에 숨겨진 입구가 있어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아래로 빠르게 움직였다. 바위 속의 센서를 조심해. 코드는 198,572야. 정호는 그녀 옆에 있는 개입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지우와 조지는 경외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서연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파일을 지우려고 해. 석진이 갑자기 말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느낄 수 있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 크맨, 침대에서 덧붙였다. 잠자는 사람들이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 현서는 아이들의 생체 신호를 걱정스럽게 살폈다. 뇌 활동이 한계에 도달했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거의 다 잡았어. 산속에서 개입팀은 아이들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시설에 침투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묘사한 그대로를 발견했다. 바위 속에 숨겨진 최첨단 실험실과 가장 깊은 곳에 12명의 성인이 동면 상태로 있는 극저온실이 있었다. 그들은 베테랑이야. 서연이 확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노력으로 떨렸다. 첫 번째 사람들. 살아있지만 우리와는 달라. 복합단지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었어. 정호는 확인을 받았다. 그들은 동면 중인 성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원본 프로젝트 파일, 수십 년간의 불법 연구, 참여자 목록, 정부와 기업의 책임자 이름도 발견했다. 그들이 깨어나고 있어. 지혜가 속삭였다. 느껴져.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해. 그 순간 시설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담당자들은 증거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울 수 없어. 서연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말했다. 그들이 한 모든 일, 숨긴 모든 일이 여기에 저장돼 있어.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이들은 근처의 전자기기와 연결하여 동시에 모든 세부사항, 모든 문서, 목격하거나 인지한 모든 실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연결된 마음에서 외부 세계로 직접 흘러가는 멈출 수 없는 정보의 급류였다. 구출은 성공적이었다. 참전 용사들은 대피하여 전문 의료 시설로 이송되었다.
연구실에 있던 책임자들은 체포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티지우가 마침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 뒤를 이은 며칠과 몇 주 동안 모든 규모로 밝혀졌다.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조사가 확대되었고, 점차적으로 프로젝트와 그 결과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깨어난 지 6개월 후, 장례식에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황금빛 눈은 더 이상 동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고, 그녀는 다른 영향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수정된 버전의 학교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리워, 지우는 어느 날 밤 딸을 재우면서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요. 그들이 주변에 없을 때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그들은 항상 여기 있어요. 그녀는 관자놀이를 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 같아요. 연결되어 있지만 다르고, 참전 용사들도 우리의 일부예요. 그들의 연결은 다르지만, 그들은 우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우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실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었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찾을 것 같아요. 경수가 밤 의식에 함께 참석했던 그에게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서연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았으니, 다른 사람은 혼자 깨어나서 무서워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야. 아이들의 발달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현서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챘다. 그들의 능력은 영구적이기는 했지만, 더 미묘하고 통제된 무언가로 진화하는 듯했다. 치료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었다. 적응, 성장, 변형이었다. 가끔씩 서연이 잠이 들면서 속삭였다. 저 멀리서 막 깨어나기 시작한 다른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장례식 때 나에게 온 것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을 찾을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지우는 방에 불을 껐지만 딸의 눈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황금빛은 잠시 머물렀다가 완전히 감겼다. 어둠 속에서 의료 모니터는 여전히 그녀의 생명 징후를 기록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과 뇌파 패턴이 동기화되어 연결과 이해 조용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서 깨어난 소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숨겨진 티지오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 사이의 연결이 과학적 오류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인류가 항상 적응하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치유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을 즐겼던 만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미하며 우리가 여러분과 놀랍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공감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 채널에 더 많은 스토리가 담긴 플레이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른 매혹적인 이야기를 탐험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더 많은 스토리를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